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새해 들어서 지역 공영방송 재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세 번째 순서로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은재식 우리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은 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초청했습니다. 공정욱 대구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그와 관계된 일을 그동안 많이 하시면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시고 관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대구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식 처장님. 예,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네. 근데 이런 단면들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지역 정치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같으면은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또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더불어서 뭐 정당 추천은 아니지만 교육관까지 전체적으로 이 보수적인 그런 부분 일색으로 돼 있는 어떤 좀 특징적인 그런 네. 지역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까지 또 특정 정당이 전부 다를 차지한 독점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는 경우에 우리 민주주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상호 견제라든지 감시 이런 기능이 좀 작동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큰 어떤 과제가 지역 정치 현실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대구은행장 불법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희망원 사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는 점은 대구의 정치 행정 또 경찰 검찰 이런 권력 기구들과 종교 언론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착되어 있다. 이것이 대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어떤 오랜 구조화된 그 문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도 허약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중앙 권력을 누려받고 네. 정치가 독점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시민사회도 상당히 좀 간변화된 측면이 있고 보수의식이 상당히 강하죠. 촛불 전국을 통해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점이 대구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정욱 시장님. 다양성의 부재가 대구의 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보수성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바꿔나갈 것은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지만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다양성과 그 건강한 비판, 감시, 견제 이런 게 있을 때 강한 자발성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대구가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대구에서 이래 활동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두터운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이래 막 파편화된 사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정치적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획일화되어 있는 뭐 이런 정치 환경. 네. 경제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 담벼락을 넘어서서 지역에서 어디 취업을 하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대학 문을 나서는 게 이제 두려운 뭐 이런 또 상황에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그리고 말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네. 그런 공론의 장 그런 기회 이런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나 아니면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네. 뭐 이런 절차와 구조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네. 예, 그런 일은 좀 정말 뭔가 큰 두터운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우리 지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네. 말씀에 조금 더 붙이면 네. 우리 지역에서 각종 뭐 사건 사고 뭐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이 갈등들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끼리끼리 문화, 패거리 문화, 또 기득권들의 은폐,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찾기보다 그야말로 은폐 축소로 가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끝내 이래 서로 파멸하는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좀 합리적 토론의 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들이 시민사회 활동을 주제로 삼은 것은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만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민사회 운동은 언제부터 활발히 전개됐는지 그리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강금수 처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작년에 이제 그 6월 항쟁 30주년이었습니다. 네.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게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진전이 됐죠. 이것이 시민운동의 그 출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양된 민권의식이 시민운동 성장의 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 이후로는 시민운동이 자체의 어떤 그 연대체를 구축하고 공동의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민주정부 집권 시절과 맞물려 가지고 정치에서 시민운동 의제를 좀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언론의 민주화도 같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시민운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은재식 처장님도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87 6월 항쟁 작년이 30주년이었는데요. 네. 우리 1987 영화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뭐 1987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1987 이후에 전국적으로도 시민사회 운동이 활성화되고 또 1990년대부터 그야말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면서 2000년 총선 연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부적격 그 국회의원들을 86명을 낙천 운동 시키는 2000년 총선 연대가 아마 그 기간이 시민운동의 한근기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로라도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의제들 뭐 전세급 폭등이라든지 환경 문제, 여성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기간에 시민운동의 한근기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민주화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 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저 공정옥 실장님은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가를 하신다면요.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저 앞서 이제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예를 드셨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양적으로도 팽창을 했고요. 네. 초반에는 명망가나 활동가 중심의 이제 활동이었다가 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네. 민주주의 장에 나오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지역 자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저는 지대한 영향을 줬었다. 네. 투표를 통해서 그 정치인들을 그냥 이제 뭐 선택하는 거에서 심판하고 검증하고 에너지를 하나로 응집시켜서 자기의 이제 의사표현을 했던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익활동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사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한 방법들을 많이 고안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소장님, 그 소장님도 시민사회 운동을 과거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 우리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뭐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생활인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혹행위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적 장애인이 시설에서 실종되어서 또 네. 사망한 사건 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방의회에 시의원들이 부정적 행위를 해서 네. 이 사법 처리 당하는 이런 과정. 네. 그리고 뭐 지방 정부가 뭐 인사상에 좀 부정적 행위를 하는 이런 지역 사회의 권력형 이런 비리 부정적 행위들이 있을 때 이거를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는 것 이거 과연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가 운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거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네. 그래 본다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공정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 네.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개혁의 모든 책임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다 떠맡을 수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제하고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어떤 정치 권력 여기에 대한 뭐 비판, 감시를 많이 해왔고 또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도 약자를 위한 아젠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좀 멀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 없는 시민단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게 이제 위기라고는 일단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2000년대 그 항문기를 거치면서 네.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네. 또 일부에서는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네. 표현을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돌아봤을 때 시민운동이 항문기를 달릴 때 우리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 사회의 어떤 격차가 심화되고 또 사회 경제적 격차도 굉장히 가속화되는 이런 과정의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펴기 시작했던 그런 체제로 이제 들어서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시기에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또 자본주의 시장 그 경제적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그 저항하는 운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그 핍박하고 좀 네.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측면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시민운동은 거기에 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그런 네. 결과에 의해서 네. 계속해서 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돼 봅니다. 2000년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법이 생기면서 많은 그동안 활동했던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통계를 봐도 2010년을 넘어가면 1년에 15개도 채 안 되는 단체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네. 비단 그 통계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리고 풀뿌리 공동체 혹은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의 이제 모습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적 성장에만 좀 집중하면서 기반을 천천히 다지면서 연결하고 맺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운동이 좀 관심을 덜 기울였지 않나. 네. 그런 측면에서 30년의 이제 평가를 딛고 이후에는 그런 촘촘한 이제 시민들의 망들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속한 단체 네. 대구 참여연들을 이제 만들고 일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20대 후반, 네. 30대 성장기가 30대, 지금 이제 50대에 들어섰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창립기 내진 성장기의 활동 동력이 지금 많이 이제 약화됐죠. 저부터 이제 고령화되기 시작했고 네. 회원층도 좀 그렇고 네.
전문 역량이 또 상당히 이탈을 했고 네. 이런 약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뭐랄까 보완하고 확충하는 기제가 부족한 거죠.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물신주의가 팽배해지고 네. 사람들이 먹고 사니즘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유구람쟁 세대로 이렇게 되는 그 어떤 세대 형성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새로운 세대 형성이 네. 참여 세대 형성이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좀 약화 내지는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의제 설정이라든지 뭐랄까 참여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기하지 못한 그 문제도 있죠. 네. 말씀 좀 덧붙이면 뭐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해운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룡희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시민운동의 어떤 분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이 시기에 우리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시장 지상주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팽배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시민운동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또 그 저항하지 못한 이 결과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의 어떤 한국 사회에 왔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물론 시민사회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사실은 이제 약화기 내지는 그 태조기를 보면 그게 보수 정권 10년 시절하고 맞물리는 점이 있거든요. 네. 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아주 노골적으로 네. 그 진보적 비판적 시민 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언론도 이렇게 보수화되면서 네. 뭐랄까 시민 운동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상당히 많이 작동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이게 자생력이 약한 요게 맞아떨어져서 좀 그 문제가 좀 심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반성을 열심히 하시고 또 외적 요인도 말씀하시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면 네, 이분들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하면 딱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예, 정당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네, 그러니까 좀 진보적 시민운동 이러면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하고 가까울 거야. 네, 뭐 좀 보수적이면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 뭐 등등해서 가까울 거야. 이 판단을 먼저 해버리시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시민운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이 정치 세력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문제 제기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나름대로 민주정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존의 정치적 문제가 일정 정당 내로 수렴돼서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흔히 말하는 시민운동의 매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연장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시민운동이 정치적 의제든 사회 경제적 의제든 정당이 가지지 못하는 의제들을 창출하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던지고 네, 의제를 선도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딸린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은 이 시민운동을 이런 정당과의 관계에서 해석해버리는. 네.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억수로 활성화되어 버리면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도 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민사회 단체가 물론 이제 소수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뭐 이슈를 의제나 이슈를 이렇게 만들고 유통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다른 사회, 뭐 정치도 세련화되고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시민 사회 단체만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고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일률적인 패턴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 모르는 시민들을 가르쳐준다, 교육한다라는 어떤 뭐 엘리트 의식이나 계몽주의적인 그 의식이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들을 지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비판 저도 뭐 가끔 듣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 겸허하게 좀 수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그런 비판의 어떤 조금 해명을 좀 하자면 뭐 앞서 얘기했듯이 그 시민운동의 어떤 열악한 재정 구조, 인력 네. 구조 뭐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측면들도 굉장히 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부패나 또 비리와 관련된 부분, 뭐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운동이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주된 세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열악한 인력과 재정 구조로 인해서 새로운 의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배포하는 과정에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업무 부담은 굉장히 늘면서 네. 제대로 좀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현실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각 단체마다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권위주의 시절의 그 어떤 정서와 문화가 네. 시민운동에도 많이 있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소위 이제 촛불 시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네. 촛불 시민들은 기존의 조직 문화와 조직 방식,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참여 방식, 새로운 참여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관심사도 이렇게 이제 생활의 이제 등등으로 관심사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민운동이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민운동 현실을 돌아보면은 네. 보통의 경우에 대다수의 그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다들 직장인들이고 네. 맞벌이하고 네. 더구나 요즘에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전문직 종사자들도 네. 생존 경쟁에 지금 시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업적 활동가의 활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네. 또 이것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재원이 약한, 특히 대구는 더 이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이 시스템이 네.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과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그 문제는 시민운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시민단체는 대체적으로 의제와 당위성, 담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떨 때 움직이는가를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때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과거의 시민운동이 이제 활발했던 시대는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얘기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주장을 사회적으로 관철시켜야 되는 그룹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SNS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나 의사를 사실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민운동의 열악한 대내외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지점은 어떻게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가. 마치 제조업과 같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래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네. 과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그거 다 해야 되는 일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야 될 일이니까 막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깊게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이 많아지죠. 온갖 제안이 오면 다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비칠 때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뭐 단체의 실적 내기, 일종의 실적 경쟁
시민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뭐 그런 걸로도 비치는 그러니까 이래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시민 사회 운동이 너무 실적주의에 빠져서 이런 시민들을 너무 막 계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신 두 분은 이제 우리복지시민연합하고 참여연대 두 단체에서 나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 두 단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역의 주요 이제 현안이 생겼을 때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네. 뭐 캠페인하고 이런 거를 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발생시킨 네. 그 당사자, 네. 그 문제가 발생된 그 핵심적인 공간, 거기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네. 정말 당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논쟁하고 상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반성하게끔 만들고 하는 그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잘 못 간다는 거죠. 네. 예, 잘 못 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단체들은 그냥 적당히 이름 얹고 그냥 이래 쭉 그냥 같이 이래 힘을 모아주는 뭐 이런 건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이게 업무 양이 꽤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를 방해해버리는 집중력을 떨궈버리는 좀 그런 문제. 그리고 이 주변에 변주고 눌리는데 사실은 심장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근원적인 문제 제기는 좀 떨어지는 네. 좀 이런 좀 비판들이 뭐 좀 주변에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민운동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부분 뭐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단체의 어떤 실적 경쟁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반론을 좀 하면 시민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외부에서 품평이야 뭐 그 실적 경쟁이 아니냐 뭐 자기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냐 꼭 말씀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시민사회의 의제가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가 단체가 당위성이나 담론이나 이런 걸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원, 학연, 혈연 이런 또 종교 최근에는 이런 카르텔에 의해서 굉장히 그 기득권 세력들이 뭉쳐져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지역사회 접근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군행 사건이든 희망원 사건이든 봤을 때 과연 이 대군행 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시민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성명 집회 외에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고 네. 또 희망원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이 종교기관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까지 어디까지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거기까지 못 내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떤 좀 구조에 지역사회가 놓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구시립희망원 그 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시립희망원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도 그 책임이 크죠.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지 못한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민사회 단체가 언론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언론이 협조적입니까? 시민운동 입장에서 보면 언론도 개혁 대상이죠.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네. 10년은 굉장히 오히려 개혁 대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시민사를 왜곡시키고 네. 시민운동을 왜곡시키고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운동을 굉장히 공격했던 집단이 언론이었고 모든 언론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대다수의 언론들이 사실은 그러했고요. 네. 그리고 시민운동이 제기했던 중요한 문제 제기 의제들을 사실상 단순 보도를 넘어서 네. 심층 보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명을 네.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구은행 은행장 불법 비자금 사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역의 유수 언론들이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죠.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대구은행 사건, 희망원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언론과 좀 한다면 상당히 그 지역 언론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희망원 사건 같으면 특정 종교 집단이 이제 그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특정 종교 집단이 또 언론도 운영을 해요. 네. 대구에서 제일 거대한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최근에 희망원이나 네. 또 가톨릭대 병원 이런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언론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또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또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보도해요. 네. 또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즘을 상당히 그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네. 이런 측면들이 동시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려면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의 언론 환경이 썩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이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또 자본에 또 그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한 시민사회 의제가 그 특정 언론 기관에서 그 보도가 되지 않거나 네. 또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네.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사회 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이 시민사회 활동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나 이런 다양한 형식을 빌려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풀뿌리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은 이 뭐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사회에 시민사회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일단 이 풀뿌리 공동체의 그 특징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우리 공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말씀하신 풀뿌리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네. 일상적으로 의제나 뭐 당위성, 담론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현안이 생겼을 때는 그 공동체성의 힘이 발휘가 되어서 네. 어떤 것보다도 막강한 힘으로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 마을 공동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를 한단 말이죠. 네. 과거에 이제 시민운동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오히려 받아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실천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랑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는 시민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아이들의 생리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어서 뭐 생리대를 만드는 부분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시골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했을 때 보통 시민사회나 정부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면 네.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팔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마을 공동체 활동들도 있고 네. 탈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지원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지금 제가 거론하는 이런 이슈들은 시민사회 단체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진영에서 다 사실은 제안하는 의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의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생활에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시민운동을 이건 시민운동 뭐 이런 형태는 풀뿌리 구분한다기보다 네. 지금은 그 영역들이 어떻게 좀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 역할에 있어서 이제 시민운동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그 일에 매몰될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얼기설기 엮이는 활동으로 나아가면 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이슈로 내걸지는 않지만 어떤 생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의 활동이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이래 생동감 있게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매력이 굉장히 있죠. 네.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굉장한 성과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네. 가보면 다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만날 건지,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힘을 보탤 건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네.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약간 좀 생계형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이것이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직장이 되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관의 지원이나 뭐 이런 거에 또 의존하게 되고 더 의존하게 되어버리고 네. 그리고 뭐 시장의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끊임없는 이 확장의 그런 욕구들이 있고 네. 이래서 도리어 이 소중한 좀 이런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물신적인 네. 이런 부정적 시장의 논리에 네. 좀 먹혀가는 네. 뭐 이런 좀 현상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경계할 거냐. 네. 그 자정적 노력 그리고 지역의 이런 시민운동, 풀뿌리 운동이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소중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네.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네. 뭐 이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물신주의조차도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뿌리 민주주의 공동체 운동들이 왜 중요한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대 흐름하고 네. 이렇게 창복시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절차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 또 참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자치 이렇게 이행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은 미래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중요한 어떤 실천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도 이 풀뿌리 운동과 어떻게 접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풀뿌리 운동 같으면은 보통은 뭐 비판적인 것보다는 좀 공동체적인 거. 네. 그 또 이렇게 공중전을 위주로 하는 시민운동은 좀 비판적이고 감시적인 운동. 네. 여기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양상은 그렇게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대구 사회 변화라는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직 그 조화롭게 만나는 것, 그래서 힘을 증폭시키는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일단은 뭐 공동의 과제를 찾아서 뭐 공동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부터 네.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워낙이 대구의 풀뿌리조차도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풍토에서 어떤 새로운 자치 문화, 네. 민주주의 문화를 바닥에서 일구어내는 것은 대구 사회의 저변에서 혁신을 기여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은재식 소장님. 예, 뭐 풀뿌리 운동 자체가 뭐 시민운동의 의제를 확장시키는 측면, 또 시민사회의 분화라는 측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과도하게 현재 어떤 시민운동의 대안이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는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지방자치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떤 풀뿌리 운동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좀 변화시키는 교도부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그 마을의 장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시민운동은 끊임없이 이제 이 풀뿌리 공동체 운동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풀뿌리 운동이 이런 측면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일부에서는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정부 지원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아까 우리 시민운동도 너무 실적 경쟁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풀뿌리 운동 자체에서도 또 실적 경쟁을 하게 되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이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그 풀뿌리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분명한 것은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이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의 다양성을 이식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서로 뭐 협조하고 뭐 접목되고 또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재정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단체가 대체로 어떤 기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재정 문제 때문에 그 운동 방식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이슈나 의제의 공유 그리고 이제 유통 이런 데도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도 결국에는 그 열악한 이제 재정 문제, 그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또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비판 대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고민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시민단체 중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알고 보면요. 네. 근데 어디로부터요? 지방 정부로부터요. 네. 그런데 이제 사무실과 인건비 등의 그 단체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데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네. 이런 데거든요. 네.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쭉 살펴보면은 거의 7, 80%가 보수 성향의 단체로 지원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압도적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시민단체가 보통 지원받는다 하는 것은 원래 지방정부가 해야 될 공공기업 역할을 공모 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네. 그 사업비로 일부 얼마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것은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것은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의존적 구조로 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운동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회원 후원자를 확보해낼 것이냐. 네. 그래서 또 창의적인 재정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좀 그 자생력을 길러낼 것이냐. 이게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 지원 방식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 이제는 위탁이나 공모 이런 것보다도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네. 민간이 하는 게 더 좋은 것은 과감하게 넘겨줘서 네.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공익지원활동센터 같은 네.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공익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민운동하고 이렇게 관계하게 만들면 네. 정부의 간섭과 또 정부의 의존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 보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민단체 중에 그 관련 법에 근거해서 설치돼야 될 뭐 상담소나 네. 뭐 쉼터나 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운영을 했을 때는 네. 그 기관에 대한 네. 그 운영비를 이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별도로 뭐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받거나 안 받거나 이거는 뭐 단체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네. 그냥 쉽지 않다라고 네. 보시고요. 네. 어떻든 간에 이 시민운동이 좀 자립적 재정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환경에다가 또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의식 이런 부분들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한 100만 정도 적은 뭐 울산이나 네. 또 대전이나 이런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구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어떤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운동을 했는 사람들도 좀 반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전반적으로 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지금 찾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 재생산 구조와 맞물려 가지고 시민운동 위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더 큰 위기가 네. 기대는 더 많아지고 네. 정말 실질적인 내부의 어떤 위기가 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좀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업비나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행돼야 될 것이 그 우리 사회가 파트너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거는 갑과 을의 관계나 종속된다는 아주 익숙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계속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민간의 역량이나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네. 그 지원금에 매달려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시민사회 운동이 그 한국 사회에서 사실 여러 그 기여한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네. 사회적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정부의 돈도 아니고 국민의 돈도 아니고 기업의 돈도 아니 누구의 돈도 아니면서 누구의 돈이기도 한 네. 그런 사회적 자산의 기금 이런 형태가 네. 저는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연대 기금이라든가 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네. 또 한국 사회 특성상 시민운동의 태생이 아무래도 정부를 비판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쉽게 구성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저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져 나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개개인 시민이나 회원 구조에만 의존한 시민단체의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지방 정부로부터 네. 정액 지원을 받는 단체는 거의 없죠, 사실은. 네.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런 관변적 성격을 네. 갖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뭐 지방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차피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공익적 활동을 했을 때 그 지원을 받는 건 한편 보면 굉장히 타당한 겁니다. 네. 근데 단지 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뭔가 이래 왜곡된 의식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권력 감시형 운동을 하는 단체가 뭐 이런 지방 정부나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왜곡되어 버리죠. 네. 예.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정은 독립하면 가장 좋은 거니까. 네. 예, 어디 의존 안 하고 네. 그 받아가지고 뒤에 뭐 정산하고 결산하고 보고서 내고 그것도 보통 일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독립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고민으로 있는데 네. 저는 하여튼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이게 발전적으로 뭐 이래 봤을 때 어쨌든 시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갑을 열어서 이래 후원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네. 그러면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품이 있어야 돼요. 네. 후원을 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품. 네. 그것도 정말 가급적인 시장 경쟁력이 있는. 네. 그거는 활동의 의제나 활동력으로 커버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특정 단체가 갖는 나름의 역량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일일 호프 이런 게 아닌 네. 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이제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좀 그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서 만들어 볼 거냐. 네. 이런 고민을 아주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냥 뭐 계속 일일 호프하다 끝날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 단체가 일일 호프를 자주 해가지고 그런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공효지책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뭐 소통하는 의제를 선정해서 가공을 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획을 해서 또 해야 되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내부의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그 기업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실무 경제도 낮아지고 네. 그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민운동이 어떻게 좀 경쟁력 있게 재정적인 자립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숙제인데 저는 뭐 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각 단체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라면 저는 이 시민운동의 어떤 본연의 어떤 입장 또 내용 이런 것들을 그간의 활동들을 다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민운동을 좀 더 섬세하고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제한된 부분들을 좀 담아서 갈 것이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이 뭐 따가운 질책인데 네. 참 해답이 없어서 저희들도 너무나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짧게 하나 더 붙이면 네. 그런 고민이 드는데 이제 그 사회 구성에서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시민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시장의 영역에 주요한 활동의 그 그룹이 저는 기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기보다 사회적 책무로 봐서 네.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만이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 발전이나 건강한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기업들 혹은 또 대구의 뭐 기업들 여러 비리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 과연 나아가긴 굉장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그들도 이 논의에 저는 같이 끌어들여서 어떤 이 그 건강한 시민사회 단체를 만드는데 분명하게 역할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지금 시민사회 운동이 어떻게 보면 위기인 것도 같은데 이것을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개별 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 네. 전체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의제에 대해서 공동을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고 또 결과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의제로는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회 위험 요소인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네. 또 비정규직이나 실업 문제, 또 양극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 중요한 좀 의제로 올려서 공동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한금수 처장님. 그 시민들의 주권 의식은 더 확장되었고 더 이렇게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시민운동의 힘으로 오지를 않는 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운동의 자생력을 갖추는 가장 그 근본적인 길은 이 새로운 시민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날 것이냐 이 네. 답을 찾아야 된다는데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구로 보면은 어쨌든 촛불 전국 이후에 대구 사회의 변화 기운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운동은 이 기회에 시민들의 변화 의지를 결집시켜서 대구 적폐청산, 뭐 대구 정치개혁, 오늘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실질적인 대구 변화를 기하는 역할을 선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는 큰 주장과 이렇게 어젠다를 제기하고 밀고 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체적 생활과 어떻게 접목되느냐를 구체화시켜서 시민 당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정욱 실장님.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운동이 정말 대단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저는 시민운동 1세대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시민운동과 함께 할 것인지 그 세대 내부에 분명히 인식차와 그 갈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시민운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외부 조건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고 있는 저희들과 그리고 1세대, 2세대들이 앞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장 소장님. 네. 뭐 핵심적인 거는
하여튼 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오는 시민사회 운동의 운동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네. 한마디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정말 이렇게 실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네. 이런 게 과제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또 재정적으로 안정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좀 공익적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거기서 리더십도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갖출 건가가 지금 고민에 와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역의 운동 역량 그리고 운동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공동으로 좀 협의하고 기획해서 협력할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을 이제 좀 시작할 때가 되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을 대변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의회까지도 감시하는 최후의 감시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새롭고 강력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